자, 여러분 충분히 쉬고 오셨나요? 다시 한번 좀 심기일전에서 한국학 4강 두 번째 강의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적 특성을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첫 번째 가나다라 바바사가 이제 한국어 알파벳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때 첫 번째가 이제 한국 문화는 그 생활 문화가 기층성을 갖고 있다. 이 뜻을 다르게 풀어보면 상당히 한국 커리어 컬처는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이다. 이거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대륙과 해양이 인접해 있다. 이게 아까 그 지리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대륙은 지금 한국의 지금 지형을 여러분 매핑해서 보시면은 이렇죠. 그 남한이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와서 공부하고 배우는 그 로컬이 지금 사우스 코리아예요. 그리고 위로 노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디비드, 분단 상황이죠. 이 분단 상황이 꽤 오래됐어요. 거의 뭐 한 세기가 넘었죠. 반세기가 넘었다고 할 수 있죠. 50년이 넘어서 훨씬 넘어서 지금 70년째 지금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거예요. 그리고 노스 코리아 위로 대륙이 있는데 어떤 국가와 인접해 있나요? 바로 중국과 인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러니까 한국 한반도는 대륙과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해안과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된다면, 그 통일을 한다면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 합치게 된다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에어플레인, 비행기가 아니라 트레인, 열차를 통해서 대륙을 횡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스코리아에서 열차를 통해서 중국, 몽골, 그리고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한 대륙이니까요. 여러분 매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대륙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륙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대륙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해양하고도 인접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게 문화적인 특성으로 어떻게 발달이 될까요? 대륙과 붙어 있다라 이런 얘기는 그 교류가 활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교류가 활발하다, 이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그 인구수로 대비를 해보면 한국의 인구가 노스코리아를 제외하고 나면은 6천만 명에 가깝죠. 5천만 명대 후반이고, 중국의 인구는 뭐 말을 할 수가 없겠죠. 10억을 육박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베트남이나 일본의 인구수도 그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어떤 인구가 이렇게 대륙에 인접해 있으면 트레이드 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과 무역을 하기에 되게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게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중에 그 교류가 활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앞서서 문화가 좀 일상적인 삶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이 되게 다이나믹하다라는 것과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삶이 되게 다이나믹한 부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어떤 허브 스테이션으로 코리아,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역동성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행동이 되겠죠. 역동성이 더 배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륙과 해양 인접성. 그 대륙은 그렇게 붙어 있고, 해양은 아까 제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와도 이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양 도시나 아니면 해양 국가만의 또 특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해양 국가는 상당히 프론티어적이죠. 그러니까 개척자적인 문화적 정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바다와 이렇게 인접해 있다라는 것은 그 해양 혹은 바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바다와 인접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척자적 정신이 강하다. 그러니까 프론티어 스피릿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특징은 세 가지로 조금 이제 분화되겠네요. 한국적 문화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교류한다, 커뮤니케이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다양하다, 소통을 되게 많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론티어적이다, 개척자적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개념이 약간 정사각형 형태로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의 국가 영토가 지오그래픽이 있는가 반면에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반도형 국가의 형태가 있죠. 한국은 이렇게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로 비록 나누어져 있지만 분단되어 있지만 하나 긴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영토성을 갖고 있죠. 그게 바로 남북으로 긴 반도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영토의 소규모성이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하는 땅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근데도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 볼까요? 영토, 곧 땅의 어떤 개념으로만 보면 여러분이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과 한국은 땅의 영토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일본과 대비해봐도 한반도는 일본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베트남도 국가가 크죠. 한국과 비교해보면. 자, 그게 바로 반도성이에요. 죄송한데 소규모성, 작다는 겁니다. 자, 작은 나라, 작은 도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나라가 작고 영토가 작으면 뭐가 발달이 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들이 발달해요. 사람이 밀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만 여러분 지금 삼육대학교를 지금 공부하러 오셨지만 이 삼육대학교도 바로 코리아의 캐피탈인 서울입니다. 서울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캐피탈리즘이라고 표현을 해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트워킹. 그러니까 서울 네트워크 시티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중심으로 네트워킹. 거기에 인구만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예. 이게 1000만 명이 영어로 뭐야? 이게 10 빌리언인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서울이나 서울시티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그 한국의 유명한 지금 서울의 유명한 그 관광 나오게 되면 여러분 관광 어디로 나오시는지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어서 되게 답답한데 관광을 할 때 어디로 지금 자주 나오시나요? 경복궁, 뭐 홍대, 신촌, 그 다음에 강남 이런 곳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곳에 한번 나와보세요. 사람이 엄청 많죠. 너무 많아요, 사람이. 자, 그러면 밀집을 많이 하고 밀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작은데 인구가 많으면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인구 밀도가 높으면 어떤 문화적 특성이 생길까요? 상당히 역동적이 되고요. 그리고 소통이 되게 원활해져요. 싸움도 많아요. 트러블도 많습니다. 대신 솔루션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트러블도 많이 생기지만 솔루션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문화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딥해진다고 해야 될까? 깊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런 문화적 특성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요소도 있어요. 영토가 작은데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이게 왜 표현을 드리자면 이게 이모션, 감정이나 정서가 되게 뭐랄까 건조하다고 드라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드라이하지 않고 되게 뭔가 빨리 흥분하고 그리고 빨리 가라앉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렌드의 그 체인지 사이클, 트렌드 체인지 사이클도 상당히 패스트해요. 상당히 빨라요. 상당히 빠르게 유행이 지나가요. 자, 그게 바로 영토의 소규모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컬처 스페셜리티입니다. 한국만의 코리아 컬처 스페셜리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라고 되어 있네요. 가나다라 마. 다섯 번째는 산지성. 자,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산이 많아요. 마운틴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마운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적으로요.
산이 많은 그런 지역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좀 이 해안 인접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생존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산이 많은 것과 서바이벌리티, 곧 생존성이 강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남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에서 여러분, 한국은 오래전부터 산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이라는 그 자연을 때로는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어떤 하모니, 산과 어떤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삶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성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징이 코리아 컬처,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뭔가 강한 생존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이게 나이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평탄하게 그냥 먹고 산다라는 어떤 그런 삶의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가 않고 매 순간 치열하게 투쟁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면 삶을 더 아까 말씀드렸던 more fairer life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게 바로 이 산지성이라는 문화적 특징에서 유래한 한국 문화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어떤 생존력이 조금 높아진다 보니까 역동성도 갖게 되고 사람만의 정보, 인포메이션의 익스체인지, 교환도 상당히 이렇게 빠르고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만큼 트러블도 많지만 솔루션도 많고 그리고 그 유행에 대한 부분도 더 센시티브해져요. 트렌드 센시티브가 되게 높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온대 계절풍 기후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시즌으로 나눴던 그 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절이 변하면서 문화적인 어떤 마음가짐도 좀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그 컬처, 문화라는 게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들이.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그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정신적 요소만 그 문화적 컬처 스페셜리티를 좌우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화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학을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질이나 땅이나 그리고 아니면 기후나 계절이나 이런 것들만 이해해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은 뭐랄까 절반 이상을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기후가 4계절로 나누어져요. 온대, 계절풍, 기후.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고 온건한 그 기후 바탕에서 시작하지만 아주 더운 썸머, 아주 더운 막 기온이 막 그 템퍼러처가 온도가 막 35도까지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뭐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여름 때 되게 덥죠. 한국도 더워요. 근데 또 뭐랄까 윈터 겨울엔 또 되게 추워요. 되게 콜드해요. 그때는 막 마이너스 12 영하 12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이 한국의 지리적 특성 속에서는 문화적인 특성, 곧 정서나 센시티브함이나 뮤직이나 그리고 텍스트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이고 아티스틱한 부분들도 그렇게 뚜렷한 사계절 포시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문화적 특성 중의 요소 중인 한국이 갖고 있는 온대 계절성 기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 사 지역은 좁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기후. 네, 이것도 이제 온도차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온도차가요. 사우스 코리아의 예를 들만 보자면 서울의 기온과 여러분 그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 한국의 맵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한국의 맵핑. 지도 중에 부산이 나옵니다. 부산 아실 거예요, 이제 다. 서울, 부산. 자, 같은 날인데,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냐면은 4월 8일이에요. 같은 4월 8일인데, 같은 4월 8일인데 서울과 부산의 템퍼처, 온도가 달라요. 오늘 서울의 기온은 플러스 한 15도 됐다면 부산은 20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기온 차이가 되게 심하죠, 지역마다. 자, 지역마다 기온 차이가 심하면은 문화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지역마다도 입는 옷이 달라져요. 지역마다도 입는 옷이 달라지고, 그리고 차이가 생겨요. 자,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소는 분지의 영향이 있다. 지역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네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면 되는데, 분지라는 것도 이거는 그냥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글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국의 지리적인 요소 중에는 분지 지역이 많다. 분지 지역. 분지라는 게 이제 되게 낮게 파고든 어떤 지하 형태의 지역?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요, 대표적으로 분지 지형을 꼽아보자면 대구가 있어요. 대구라는 지역을 한번 보시면 그걸 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네 가지 크게 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네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국이 갖고 있는 메터리얼 컬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질 문화. 한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특징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특징은 여러분이 유학을 오시는 여러분의 국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일본, 이런 문화와 되게 커먼 센스, 공통적인 센스도 조금 많고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많고, 디퍼런스 포인트도 많습니다. 차이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조금 대표적으로 전개해 나가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공통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은 중국의 문화와 그리고 한국의 문화는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네, 공통적이네, 그렇게 쌤쌤이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좀 차이가, 이건 되게 디퍼런스하네, 차이가 있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제 물질 문화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농사 문화예요, 농사 문화. 네. 자, 농사 문화인데, 자, 첫 번째 항목. 자, 여러분 이것도 가나다라, 텍스트 보세요. 가나다라 마. 이것도 지금 한국, 코리아 랭귀지 알파벳이에요. 쌀밥 선호. 여러분 쌀밥. 구글에서 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영어나 베트남어, 중국어로 트랜스레이션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랭귀지를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지금 한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학을 공부한다라고, 한국어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힘들겠지만, 검색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쌀밥. 쌀밥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쌀 아시죠? 라이스인데, 볼이나 잡곡을 좋아하지 않고 쌀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농사를 짓는데 쌀 농사가 제일 잘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문화예요. 자, 이게 농경 문화죠. 두 번째는 푸마지. 여러분, 푸마지라는 게 이제 한국어 고유의 언어예요. 푸마지.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다 이제 자기 소유들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은 어떤 사람이 갖고 A, B, C, D, 이게 농부들이에요.
자기네들의 다 농장이 있잖아요. 팜. 근데 자기네들의 농장에서 자기 사람들만 일을 하면은 되게 힘들죠. 특히나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 때면은 진짜 엄청 바쁘잖아요. 그런데 자기 농장에서만 일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A씨네 집에 가서 도와주자. A씨네 팜에 가서 농장에 가서 도와주자 그러면 한 마을에 빌리지에 20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A씨의 농장에 가서 20가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웃들이 와서 다 도와주면은 A가 혼자서 열흘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20명이 와서 하루 만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는 B의 집으로 A도 같이 가서 일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서로 일을 도와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해서 나누게 되는 농사에 대한 소출도 함께 나누는 거죠. 품앗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이제 한국의 농사 문화에는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품앗이. 또 세 번째, 줄다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벼농사 기원할 때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화면으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줄다리기가 뭐냐 하면은 한 10명, 10명씩 서로 편을 갈아요. 그리고 줄이 이거 있죠. 단단한 줄. 단단한 줄을 서로 붙잡고 서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냐, 너가 이기냐 하면서 줄을 당기면서 한쪽에서 줄을 당기는 힘이 더 강하면 다른 쪽이 끌려오겠죠. 그러면은 이 팽팽한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죠. 그러면은 무너지는 쪽이 지는 거고 무너지도록 이끌어낸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스포츠인데 그런 스포츠를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전에 한국에서는 농사가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스프링이거든요. 봄에 씨앗을 뿌려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예, 레터 때 가을 때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하게 될 때 이게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 스포츠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종의 세레모니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죠. 예, 그러니까 줄다리기가 성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포츠라기보다는 하나의 세레모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 큰 줄을 이렇게 당기는 그러한 세레모니를 왜 씨앗을 뿌린 벼농사를 짓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왜 한국에서는 그런 줄다리기를 했던 걸까요? 그게 서로 뭔가 파워를 가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합하고 힘을 합쳐서 더 나은 이런 성과를 내보자. 그런 취지에서의 뭔가 단합된 힘을 이렇게 보여주고 다짐하는 세레모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다리기라는 게 바로 뭔가 컴페티션하고 뭔가 이기려고만 하는 그러한 스포츠가 아니라 힘을 내려놓고 더 편하게 새로운 의식을 버려보자. 그런 뜻에서 출범한 게 요 줄다리기다. 이 물질 문화 중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명절이 있어요. 한국의 농사 문화 중에는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명절이라는 게, traditional vacation. 이 영어하고 이게 지금 코리아 랭귀지하고 이게 매치기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한번 좀 그렇게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코리아 랭귀지를 추석 명절을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휴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 춘절인가요? 춘절 맞나요? 뭐 맞는지 모르겠네요. 춘절도 트레디셔널 베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전통적 휴가.
그러니까 베트남도 휴가 있죠. 공휴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쉬는 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서 쉬는 날을 정해주는. 농사문화인 한국에도 이 명절이 있는데 그런 트래디셔널 베케이션을 추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한번 나눴고 이제 두 번째 시간 했어요. 한 번 더 쉬고 세 번째 시간 때 올게요. 똑같은 거 추석 명절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